그만하세요, 윤희 씨. 한 회장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가정부 윤희는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다. 벽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 같은 소리에 손이 멈추질 않았다. 저 벽 뒤에 누가 있었던 거죠?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 아들이야. 내가 버린 내 죄야.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벽이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드러난 낡은 크레용 그림 한 장 형이랑 나. 한재민 6살. 한재민, 보육원에 있었던 내가 알던 그 아이. 윤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벽틈 사이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입양신고서 한재민. 그리고 사망신고서 한재민. 윤희의 손끝이 떨렸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조작된 진실이 어둠을 찢고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대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재벌그룹 한성그룹의 회장 한도연이 사는 이곳은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날마다 빛을 발했지만 그 아래 식탁에는 늘 한두 사람만이 앉았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이 고요한 저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새로 고용된 가정부 박윤희였습니다. 박윤희는 올해 58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가진 여성이었죠. 윤희는 전직 복지사로 서울 외곽의 밀성 보육원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한 회장의 집에 채용될 수 있었지만 윤희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보육원을 그만둔 뒤 윤희는 몇 년간 여러 집을 전전하며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윤희를 괴롭혔고 윤희는 늘 과거의 어떤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소란스럽지 않은 곳이요. 첫 출근 날 윤희는 회장의 아내 이서연에게 집안 규칙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서연은 5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그리고 언제나 고든 자세. 이서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었습니다. 청소는 매일 정해진 구역만 하시면 됩니다. 거실과 계단, 그리고 복도까지요. 회장님 서재는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죠. 식사 준비는 제가 할 테니 설거지와 뒷정리만 부탁드립니다. 손님이 오시는 날엔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죠. 윤희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지키셔야 할 게 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윤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복도 끝에 있는 벽, 거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세요. 윤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벽을 청소하지 말라는 걸까요? 단순한 낡은 벽일 뿐인데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하지만 윤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고 윤희는 홀로 넓은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앤티크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응접실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지만 건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연주하지 않은 것 같았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벽난로에 먼지를 털고 계단을 쓸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윤희는 이 집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회장 부부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 자녀는 없는 걸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회장은 대부분 서재에 있었고 이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죠. 윤희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청소를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서연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윤희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창고와 보일러실, 그리고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죠. 복도 양옆에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가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물건들이요. 윤희는 보일러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 있는 벽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연이 말했던 그 벽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페인트가 칠해진 평범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 앞에 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벽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윤희는 천천히 벽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귀를 벽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그 순간 미세한 울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 뒤에서 무언가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위에 한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60대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쳤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벽엔 왜 손을 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보일러를 점검하러 내려왔다가 그냥. 그 벽은 건드리지 마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회장의 눈빛에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벽에는 뭔가 있다고. 이 집의 비밀이 저 벽 뒤에 묻혀 있다고.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벽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의 그 눈빛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렇게까지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벽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윤희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윤희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엔 보일러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지하에 물이 새는 건 아닐까? 윤희는 가운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윤희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는 낮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췄죠. 윤희는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물이 새는 곳은 없었습니다. 보일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윤희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벽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물이 새는 거라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물방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벽 앞에 섰을 때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것 같았죠. 윤희는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젖은 벽면 틈 사이로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페인트 아래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을 뻗어 벗겨진 페인트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글씨는 손톱이나 날카로운 돌로 긁어쓴 흔적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힘겹게 새겨진 것 같았죠.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언제 쓴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글을 페인트로 덮어버린 걸까요? 윤희는 손을 떨며 다른 부분도 살폈습니다. 벽면 여기저기에 같은 방식으로 새겨진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형, 아빠, 그리고 재민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윤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민. 윤희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윤희는 계속 벽을 살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사람은 한도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벽엔 왜 손을 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윤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빗물이 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 벽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희는 움찔했습니다. 회장은 계단을 내려와 윤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요. 회장님, 이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여기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윤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신의 일이나 하시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회장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저 무언가에 짓눌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내려오지 마시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요.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민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밀성 보육원에서 일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살쯤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한재민이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입양됐다는 말도 있었고 친척에게 보내졌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장은 그 건에 대해 함구했고 윤희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윤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만약 이 집의 벽에 새겨진 재민이 그 아이라면, 만약 그 아이가 이 집과 관련이 있다면, 윤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 집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윤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의문이 윤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윤희는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회장이 외출하는 시간을 노려 지하 벽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이서연은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이 회사에 가셔서 늦게 오실 겁니다. 저도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 나갈 예정이에요. 윤희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회장은 곧 차를 타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윤희는 거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서연도 외출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윤희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지하복도 끝, 그 벽 앞에 섰을 때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었던 벽은 이제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페인트 조각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페인트를 더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형아 어디 갔어? 무서워, 아빠. 아이의 절규 같은 글씨들이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글씨를 쓴 아이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윤희는 벽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벽 한쪽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색이 약간 다른 페인트가 칠해진 곳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속이 빈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한쪽에 공구 상자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곳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벽면의 틈을 따라 드라이버를 넣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안쪽에 낡은 나무 판넬이 드러났습니다. 윤희는 손을 떨며 판넬을 밀었습니다. 판넬은 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열리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죠. 판넬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그 공간 안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전등을 비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크레용으로 그린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명의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키가 크고 다른 아이는 작았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랑 나. 한재민 6살. 윤희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재민.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밀성 보육원에서 사라진 그 아이의 이름.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그림이 이곳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윤희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림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재민이가 보육원에서 사라진 때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을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재민이가 그린 거라면 재민이는 이 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육원에서 사라진 아이가 이 집에 있었던 걸까요? 윤희는 다시 판넬 안을 살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넬 안쪽 벽면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아 미안해. 다시 만나고 싶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씨들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림을 품에 안고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그림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재민이는 분명 이 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연 회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일까요? 회장의 친척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윤희는 문득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지하에서 본 그 표정.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 회장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회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희는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책에서 눈을 떼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재민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하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압니다. 밀성 보육원에서 일했을 때 만났던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우려 하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이 감춘 건 회장의 잃어버린 아이였다고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회장은 윤희를 마주칠 때마다 눈길을 피했고
이서연은 전보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희는 회장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재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윤희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 수첩과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입양 신고서였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입양 아동 성명 한재민. 생년월일 1987년 5월 12일. 입양 신청일 1993년 3월 15일.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재민이가 이 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신고서라니 누가 재민이를 입양하려 했던 걸까요? 윤희는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그것은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윤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 성명 한재민. 사망일 1993년 4월 2일. 사망 원인 교통사고.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신고서와 사망진단서가 함께 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민이는 입양되었다가 죽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조작된 걸까요? 윤희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양 신고서의 담당 공무원 이름이 김영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담당 의사 이름도 김영수였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니 우연일까요? 윤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누군가 재민이의 신분을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재민이는 한도연 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양 신고서가 있다는 건 재민이가 회장의 친자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신분을 조작해서 죽은 것처럼 만들었을까요? 윤희는 문득 이서연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그 여자. 혹시 이서연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윤희는 이서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는 거실을 청소하던 중 이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이서연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때 일은 완전히 정리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일이라니? 혹시 재민이와 관련된 일일까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30년이 지났잖아. 이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밀성 보육원? 거기 기록은 이미 없어졌어. 당신도 알잖아. 밀성 보육원이라는 단어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서연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서연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서연이 복도에 서서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거실 청소는 아침에 끝났잖아요. 이서연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나요? 이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자꾸 이 집을 뒤지고 다니는 것 같던데. 이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것일까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윤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은 윤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혹시 밀성 보육원에서 일했던 사람 아닌가요? 윤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서연은 윤희의 표정을 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그때 그 복지사였어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경고하는데 더 이상 이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서연은 윤희의 정체를 알았고 윤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보육원에서 일했던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입양신고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이서연의 전화통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윤희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이서연이 윤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싸세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내일 아침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윤희는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이 집에 둘 수 없어요. 당신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하세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희는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미 없습니다. 죽었어요. 30년 전에요. 이서연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숨기려는 필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서류를 조작했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입양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요. 이건 조작입니다.
이서연은 한참 말없이 윤희를 바라보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그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요. 윤희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은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서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벽을 확인하기로요.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희는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벽을 부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손전등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지하복도 끝, 그 벽 앞에 섰을 때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희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민아, 누나가 왔어.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윤희는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벽이 쿵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희는 계속 망치질을 했습니다.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벽을 쳤습니다. 그만해. 한도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희는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둬야 합니까? 이 벽 뒤에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죄야. 회장은 무너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이 강인한 재벌 회장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재민은 내 아들이다. 회장의 고백에 윤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버렸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희는 망치를 놓고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왜요? 왜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내 아내가. 이서연이 그 아이를 밀성 보육원으로 보냈어. 내 후계 싸움 때문이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성그룹의 차남이었어. 형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지. 그때 이서연과 결혼했는데 사실 재민은 내 전처와의 아이였어. 윤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서연은 재민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어. 혹시라도 재민이 후계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몰래 재민을 보육원으로 보냈어. 그리고 서류를 조작해서 죽은 것처럼 만들었지. 그럼 재민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재민 엄마는 재민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재민을 키우고 있었지. 회장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후계자 자리를 위해 내 아들을 포기했어. 이서연이 재민을 보낸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윤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도 재민이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그 후 나는 재민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이미 서류는 조작돼 있었고 보육원 기록도 사라졌어. 나는 재민을 영영 잃어버린 거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벽 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재민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야.
회장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신발이었습니다. 재민이 보육원으로 보내지기 전날 이 신발을 신고 있었어. 나는 이걸 간직했어. 속죄의 의미로.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도 재민이도 모두 불쌍했습니다. 윤희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민이를 찾으세요. 그날 밤 지하에서 한도연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희는 회장과 함께 거실로 올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재민이를 보육원으로 보낸 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재민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요. 하지만 나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내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어요. 밀성 보육원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록은 사라진 뒤였어요. 입양 기록도 재민의 흔적도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이 손을 썼겠죠. 당시 보육원 원장과 거래를 했을 겁니다. 돈으로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후계자 자리를 얻었어요. 형을 제치고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들을 잃었는데요. 윤희는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복지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게 속죄라고 믿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복지시설을 짓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위선이었던 겁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운 아이들은 진짜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작 내 아들은 찾지 못했잖아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재민이를 기억합니다. 6살 때 그 아이를 봤어요. 큰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어땠습니까? 착했어요. 늘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가족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윤희는 서랍에서 간직하고 있던 그 그림을 꺼냈습니다. 재민이가 그린 두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재민이가 그린 겁니다. 형이랑 자기라고 써 있어요. 회장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형. 재민이는 형이 있었어요. 쌍둥이 형 한재훈이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였습니까? 네, 재훈이와 재민이는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재민이만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재훈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죠. 윤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쌍둥이를 떼어놓다니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재훈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훈이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훈이는 죽기 전까지 동생을 찾고 싶어 했어요. 늘 꿈에서 재민이를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재훈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윤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재훈이는 죽기 직전에 내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죽으면 재민이를 꼭 찾아달라고요. 나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고요. 회장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재민이를 찾지 못했어요. 나는 재훈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윤희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게 회장님이 재민이에게 그리고 재훈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회장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세요. 언론에, 세상에 말하세요. 30년 전의 진실을요. 하지만 그러면 내 명예는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을 찾는 일이요. 윤희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거실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재민이에 대한 모든 것을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아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서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 일을 밝히면 당신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한성그룹도 위기에 빠질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소.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소. 회장은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 씨, 도와주시겠습니까? 재민이를 찾는 일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30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회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서연의 뒷모습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서연은 분명 무언가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와 회장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회사 관련 중대 사안일까요? 회의실 앞쪽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뒤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회장은 3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오후 2시 한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 대신 오늘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은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었고 제 죄로 버려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한재민은 1987년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 한재훈과 함께요. 하지만 1993년 재민이는 밀성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조작되었습니다.
재민이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위해 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재민이의 쌍둥이 형 재훈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훈이는 죽기 전까지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재훈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재민이를 찾겠다고요. 회장은 단상 위에 재민이가 그린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재민이가 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형과 자기 모습입니다. 이 그림 속 아이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민이를 찾습니다. 만약 재민이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부디 아빠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강인한 회장이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재민이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민이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제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류 조작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성그룹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민이를 찾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희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윤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재민이를 찾아야죠. 그날 밤 뉴스는 온통 한도연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30년 전에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희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장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댓글은 재민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윤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윤희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릉시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혹시 한재민 씨를 찾으시나요?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 강릉에 한재민이라는 이름의 분이 계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강릉중앙시장 근처에서 거리 화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윤희는 즉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릉으로 갑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회장과 윤희는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재민이일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시장 근처 골목 안쪽에 작은 화실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리 화가 한재민. 회장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골목, 작은 화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화실 안쪽에 한 남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윤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뒤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긴 머리, 그리고 온화한 눈빛. 남자는 붓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림 그려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한재민 씨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회장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죽은 아들 재훈이를 닮았습니다. 쌍둥이였으니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나는 내 아버지다. 회장의 고백에 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재민아, 나를 용서해라. 아빠가 잘못했다. 회장은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윤희가 나섰습니다. 재민 씨, 저는 박윤희라고 합니다. 밀성 보육원에서 일했던 복지사였어요. 재민 씨를 기억합니다. 재민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밀성 보육원. 네, 재민 씨는 6살 때 그곳에 계셨어요. 늘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죠. 윤희는 가방에서 그 그림을 꺼냈습니다. 재민이 어렸을 때 그린 두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함께 웃던 날들, 형의 따뜻한 손, 형이 불러주던 자장가. 형아.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내 형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너를 찾고 싶어 했어. 재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 외로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아, 미안해요. 형아. 회장은 재민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윤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 후 재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재민은 캔버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제 그림들이에요. 늘 같은 그림만 그렸어요. 회장과 윤희는 그림들을 봤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두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는 아이들, 함께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 서로를 안고 있는 아이들. 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도 늘 형이 나타났죠. 형아가 날 찾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재민은 최근에 그린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재민. 형이 날 찾을 거야. 회장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죠. 그러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민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형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가가 됐습니다. 윤희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외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형이 그리고 가족이 날 찾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재민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아직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빠가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게 해다오. 재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회장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한남동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회장이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회장과 재민이 나란히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재훈이와 재민이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윤희 선생님 오셨어요. 재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재민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서울에 작업실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결정이에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이제 정리했습니다. 재민이와 함께 재훈이의 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재훈이의 피아노와 물건들을 그곳에 모아두려고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을 기억하고 싶어요. 형이 살았던 흔적들을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었고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윤희를 재민이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민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죠. 윤희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훈아, 이제 편히 쉬어. 내 동생 찾았어. 윤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